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우울 다루기 황환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5번째 시간이죠. 5번째 시간과 6번째 시간은 우울증이 왜 발생했는가,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가,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5번째 시간에서는 신체적인 측면, 그 다음에 신체 질환, 질병이죠. 그와 같은 측면에서 우울증이 발생하는 그런 원인을 좀 살펴보고요. 6번째 시간은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신체적인 측면, 그 다음에 질병에 관련된 우울증이 찾아오면은 어떤 질병하고 좀 같이 오는지, 어떤 질병에 이렇게 걸렸을 때 우울증도 이렇게 같이 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죠. 아니, 우울증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거야?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야? 도대체 원인이 뭐야? 원인을 치료하면은 우울증도 사라지지 않을까? 이와 같은 입장을 좀 많이 보입니다. 이것을 이제 병인론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 원인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조절을 하면은 그 병은 치료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와 같은 이론인 것이죠.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도 이제 일종의 정신 질환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에서도 원인을 알면은 이걸 잘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울증을 바라보는 것이 정신적인 질병이다 보니까 정신에 관련된 그런 원인을 찾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로 이제 심리적인 측면들을 좀 많이 보기도 하지만은 이게 이제 뇌와 그 다음에 신경계통의 그런 의학이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우울증이라는 그런 정신건강상의 그런 질병도 이제는 뇌 상태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조절을 하면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제 시각이 강조가 이제 되고 강화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체적인 측면에서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연구들을 관련된 이제 정신의학자들이 연구들을 이렇게 지속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지속을 하면서 주로 어떤 부분에서 신체적인 영역에서 우울증과 관련된 원인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유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우울증 환자의 부모 세대나 아니면 그 이전 세대에 어떤 유전자적인 요소가 있어서 유전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서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이제 시각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그러한 시각에서 이렇게 연구를 진행한 사람들은 그런 유전적인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방식을 이렇게 이제 채택을 한 것이 실제로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쌍둥이 연구입니다. 쌍생아라고도 얘기하죠. 쌍생아 연구가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족에 대한 연구입니다. 즉 직계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뭐랄까요? 부모 세대, 그 다음에 본인 세대 또는 자녀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과 자기 자신과의 그와 같은 관계, 이런 직계가족 간에 일어나는 어떤 우울증의 발생률, 그 다음에 쌍둥이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울증의 그런 발생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비교를 해보는 그런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됐을 때 이제 결과를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쌍둥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우울증이 유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비율은 40에서 5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이제 비슷한 쌍둥이 같은 경우에 한쪽이 이렇게 이제 우울증이 이렇게 걸렸다고 하면 다른 한쪽도 이렇게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40에서 50%는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족을 대상으로 한 그런 연구를 했을 때 직계 가족들끼리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직계 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들을 이렇게 이제 좀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직계 가족끼리의 그런 우울증의 그런 유전율이 2배나 3배가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직계 가족 간에가 우울증이 이렇게 유전될 확률이 좀 더 높다. 2배나 3배 정도가 더 높다. 이렇게 이제 밝혀졌다라는 것이죠.
쌍둥이 연구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좀 보면은 그 연구하는 방식은 뭐냐면 일란성 쌍둥이가 있고 이란성 쌍둥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서 이제 우울증이 발생한 그런 비교를 해본 것이에요.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보통 한 40% 가까이 되는 비율에서 동일하게 우울증이 발생했더라.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고, 그런데 이 요인들을 이제 좀 살펴봤을 때 단순히 유전자가 비슷하다고 해서 이게 이제 우울증 발생에 관련이 있느냐? 꼭 그렇게만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전자뿐만이 아니라 그 쌍둥이가 살아오고 있는 그런 일종의 성장 배경이라든지 삶의 환경이라든지 뭐 가족 환경이라든지 이와 같은 부분들도 우울증을 발생시키는데 상당 부분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또 같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들도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연구에서 발견을 한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유전자 요인의 그런 그런 능력이라고 영향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좀 강하게 나타나는 그와 같은 연구 결과를 얻은 이제 이런 연구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 간의 이제 그런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30세 이전에 발병한 경우, 그 다음에 재발이 많은 경우, 우울증이라도 이제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발이 많은 그런 경우에 좀 더 유병률이 더 높았다. 즉 우울증이 발생할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하고 같이 나타나는 그런 질병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요. 공황장애라든지, 그 다음에 불안장애라든지 알코올 의존, 이와 같은 부분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단순히 이제 이렇게 가족 간에 이렇게 이제 비슷한 우울증이 발생한 그런 비율이 좀 더 높다. 직계 가족이 좀 더 높다. 우울증 환자의 직계 가족이 좀 더 높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 케이스. 그 다음에 쌍둥이일 경우에 우울증 발생률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그 안에는 어떤 것이 이제 감춰져 있냐면은 그래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와 같은 결론을 이제 끌어낼 수는 있죠. 그런데 감춰진 부분은 환경 요인의 영향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 연구에 관해서 우울증에 대한 유전 연구에 있어서 한 가지 이제 주제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우울증을 유발하는 그런 유전자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유전자가 우울증을 이렇게 일으키는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그런 유전자들이 있는데 그 유전자들도 다양한 유전자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울증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유전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그 중에 일부를 지금 발견해 놓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은 어떤 특정 유전자는 확인은 할 수 있었지만은 관련된 유전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많은 상호작용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 가운데서 우울증이 이렇게 발병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연구들을 앞으로 더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울증을 이렇게 이제 일으키는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유전자들은 뭐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혹시 이런 용어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로토닌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도파민 뭐 이런 용어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유전 물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우울증 발생에 연관이 있는 유전자로서는 세로토닌을 운반하는 운반체,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한 가지 좀 기본적인 상식 중에 하나가 뇌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뇌세포가 있으면은 뇌세포의 구조는 이렇게 전달체와 수용체 간의 그 간격이
미세하게 있는데 그 안에 수많은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뇌가 이렇게 이제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신, 인지, 심리적인 그런 작동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란 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전자적인 이제 그런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그 시냅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경 계통에 있는 하나의 이제 그런 기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엇을 이제 발생을 시키냐면은 그 안에서 단백질이란 걸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라는 게 단백질이란 걸 만들어내 가지고 그 단백질이라는 것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거는 우울증이 발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항우울제, 즉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이죠. 우울약이라고 얘기하는 그 약은 그러한 단백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역할. 그런 제거하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전달체가 있고 그다음에 수용체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세로토닌이라는 것을 이렇게 전달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서 그 우울약, 항우울제가 그 전달하는 것을 막거나 아니면은 더 잘 받아들이게끔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더 많이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작용을 시킨다거나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우울 증상들을 이렇게 이제 감소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게 이 세로토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울증을 유발하고 거기에 관여하는 유전자라는 것이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세로토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우울증 발생과 연관이 있는 유전자로서 이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신경 영양 인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뇌 안에 해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을 관장하는 데죠. 그 다음에 전뇌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뇌 크기. 우울증 환자는 해마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 전뇌의 그런 크기가 좀 작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는 해마가 작고 그 다음 전뇌가 작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신경 영양 인자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뇌의 크기를 이렇게 크게 하기도 하고 작게 하기도 하는 이런 부분이죠. 즉 신경 영양 인자라는 것이 많이 활성화되면은 많이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은 뇌 크기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 환자는 그 신경 영양 인자가 약하기 때문에 뇌 크기가 작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울약을 먹게 되면은 이 신경 영양 인자라는 것을 훨씬 더 활성화시키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뇌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도록 더욱더 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돕는 그와 같은 치료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부분들을 보면은 세로토닌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신경 영양인자, 그 다음 신경 세포 생성하는 그런 어떤 물질들 이런 부분들이 유전학의 부분에서 그 우울증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유전자적인 부분이다, 뭐 물질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제 연구 그런 결과들을 이렇게 이제 좀 살펴보면은 여러분 신경생물학이라는 그와 같은 이제 연구 분야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거는 저의 전공은 아니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공유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혹시 그 단가민 가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무엇이냐면요. 우울증을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뇌 안에서 단가민이라는 것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울 장애를 발생시킨다라는 그와 같은 이론입니다. 근데 이 단가민이라는 것이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세로토닌이라든지 아니면 도파민이라든지 노르에피네프린, 저 발음도 잘 안 돼요. 많이 얘기해봤던 게 아니에요. 노르에피네프린 이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이 단가민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와 같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이제 수시로 왔다 갔다 잘 하면은 우울증이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까 세로토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단백질을 발생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한 번 나갔던 것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이 단백질이 그 신경 그 세포 안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이제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울증이 더 강해지고 또는 발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은 단백질을 먹은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역할들을 누군가가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울약인 겁니다. 항우울제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렇게 약물 치료를 하면서 우울증을 이렇게 이제 감소시키는 증상들을 감소시키는 이와 같은 치료법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향후에 우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약물 치료하는 방식 그와 같은 방식을 설명할 때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감인 그런 시스템 아래서의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면은 우울 증상은 떨어진다, 발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은 좀 기억해 두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단감인 작용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염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뇌 안에도 염증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경 영양인자, 이거는 이제 뇌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유전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그 중추신경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인데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피질 뭐 이와 같은 하나의 신경 중추에 해당하는 그런 축이 있습니다. 그런 축도 그와 같은 이제 뇌의 어떤 기능들도 우울증을 발생하는데 그 기여를 하고 그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라든지 성장 호르몬, 그다음에 옥시토신이라는 그와 같은 어떤 신경계통의 그런 물질들, 이와 같은 부분들도 다 우울증 발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따지고 보면은 뇌 안에서 주로 발생하는 그런 신경계통의 여러 가지 작동들, 이런 것들이 우울증하고 많이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지는 것이죠. 신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주로 정신의학과 선생님들이 그 우울증을 좀 치료한다라고 했을 때 약을 이제 많이 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은 주로 어떤 것이냐,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작동을 시키는 거, 이와 같은 데 이제 영향을 끼치는 약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신체적인 측면에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무엇이냐면은 일종의 이제 수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수면 상태도 신체적인 것이죠. 그런 수면 상태도 우울증을 발생시키는데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즉 불면의 상태, 그 다음에 야간 각성, 즉 이거는 이제 자다가 깨는 거죠. 그런 깨는 시간들이 더 많은 것들, 그 다음에 전체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 그 다음에 그 잘 때 이렇게 막 눈이 막 움직이는 거 혹시 보셨어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좀 보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때 이렇게 눈이 막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시간대가 있다라고 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그 시간대가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그거는 우울증하고 좀 관련이 있다라는 그와 같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면 상태나 수면의 질적인 부분들, 이런 것이 우울증하고 좀 연관이 좀 많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좀 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전적인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한 가지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수면의 상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었죠. 이와 같은 이제 두 가지 요소뿐만 아니라 우울증하고 좀 관련된 질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에 걸리면 우울증이 잘 찾아오는 이와 같은 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어떤 병들이냐면은 흔히 우울증이 동반되는 그런 질병들 중에
그래도 상당히 이제 좀 높은 퍼센테이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파킨슨병입니다. 파킨슨병은 보통 이제 파킨슨병에 걸린 환자들 중에 작게는 한 3%, 많게는 90%까지 상당히 폭이 좀 크긴 하지만은 90%라고 하면 거의 모든 파킨슨병 환자분들이죠. 예, 그분들에게서는 우울증에 해당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킨슨병 환자들에게는 우울증 약도 같이 처방이 되는 그와 같은 사례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병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간질입니다. 간질. 예, 그러니까 갑자기 발작을 하는 거, 그다음 마비 증세가 오는 그 같은 간질 증상, 이 부분도 20에서 55%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질 환자 중에 20%, 그 다음에 55%까지는 거의 절반 수준이죠. 우울증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추신경계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전달되지 않는 그런 신경계통의 질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37%에서 54%까지 이런 그 정도는 우울증을 같이 경험을 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 환자분들, 치매를 경험하신 분들은 30에서 50% 정도. 그 다음에 폐질환, 폐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20에서 50% 정도는 우울증을 경험한다는 거. 그다음 암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약 한 40% 정도는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 중에서는 물론 뭐 암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어떤 분은 우울증이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0%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죠. 기분이 아니라 기능 저하증 이와 같은 경우도 20에서 37% 정도. 대략 한 40%, 40% 정도는 대략적으로 다 우울증을 같이 경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것이 물론 이제 30% 미만이에요. 30% 미만이긴 하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심근경색을 경험을 하셨다거나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관상동맥 우회술이라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혈관에 관련된 그와 같은 질병을 경험하신 분들은 약 한 17에서 27% 정도는 우울증을 호소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당뇨병 이 부분도 9에서 26% 정도. 그다음에 뇌졸중 환자도 14에서 19% 정도. 이제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우울증과 함께 신체적인 질병도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사례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은 꼭 신체적인 아픔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체적인 아픔은 정신적인 아픔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문병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병을 간다고 했을 때 신체적인 질병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분들의 정신적인 부분들까지도 같이 바라보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함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제목도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문병을 가고 하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환자분들한테 상당히 심리적으로 지지가 될 수 있는 상당히 유익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신체적인 그런 질병과 관련해서 특별히 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대상은 바로 노인입니다. 노인이 경험하는 그런 신체적인 질병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우울증 그 특성은 다른 연령대와 다르게 질병 자체에서도 우울증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때문에 그러니까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약물의 부작용으로 우울증이 오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먼저 노인 우울증을 유발하는 그런 신체적인 질병으로는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것도 이제 심혈관 질환의 일부분인데요. 관상동맥과 관련된 질병입니다. 심장에 이렇게 이제 그 동맥이 한 4개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혈관이 이제 막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 그랬을 때 고혈압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그다음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든지 신부전 상태 이와 같은 질병들이 있을 때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경계통에 이제 질병이 있을 때 뇌졸중이나 치매에 관련된 거, 파킨슨, 루게릭, 그다음에 다발성 경화증, 그다음 빈스완거 뭐 이와 같은 질병을 앓고 계셨을 때 우울증이 동반된다라는 거죠. 그것도 65세 이상의 그런 연령대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사장애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이제 당뇨병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기능 항진증. 그 다음에 고코르티졸. 코르티졸은 이제 뭐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경우에 이 코르티졸이라는 것이 뇌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코르티졸이라는 것이 이제 뭐랄까요, 수치가 높아질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울증이 발병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에 관련된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암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암 중에서도 췌장암이나 유방암, 폐암, 대장암, 난소암 뭐 이와 같은 암들이 상당 부분 우울증 발병과 특별히 노인 시기에 우울증 발병과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질환이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난청 증상, 그 다음에 만성 통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기능 장애라든지 그 다음에 투석을 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변비인 경우, 이것도 이제 만성 변비로 이어진 그와 같은 경우에서는 우울증과 상당 부분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우울증은 아까도 잠깐 좀 말씀을 드렸지만요, 약물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은 어쩔 수 없이 먹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약물 때문에 우울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물의 내용 가운데서는 정신성 이것은 이제 향정신성 약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이와 같은 정신적인 측면을 다루는 그런 약물 때문에도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약물로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요, 마취약이라든지 그다음 진통제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 항콜린제, 항경련제, 항고혈압제 이것은 이제 혈압약을 흔히 얘기합니다. 항파킨슨제, 항궤양제, 심장약, 그다음 정신과적인 그런 약물들, 그다음에 근육이완제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스테로이드 이와 같은 약물들은 우울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인에게 있어서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있어서 약을 갖다 먹일 것이냐, 우울을 다루기 위한 그런 우울약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의 우울증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약을 주는 그와 같은 약물 치료 방식보다도 비약물 치료 방식을 사용하는, 그리고 그것을 권장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은 이제 그 치료 방식에 있어서는 추후에 한번 또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신체적인 측면, 그 다음에 질병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울증의 그런 원인들을 한번 좀 살펴봤는데, 아주 이제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이제 몇 가지는 좀 잡히시지 않으십니까? 그러기를 바라고 지금 이걸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유전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질병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에 약물, 약을 먹을 때에도 우울증이 올 수 있구나라는 이와 같은 이제 여러 가지 부분. 하지만은 이것만을 가지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렵다라는 거. 신체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요인도 그 안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살펴봐야 되는 그와 같은 측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좀 나눠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우울을 다루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그와 같은 말씀으로 시편 3편
3절 말씀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와 같은 시각,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그와 같은 분이시다 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 이와 같은 마음들이 실질적으로 우울증을 다루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울증이라는 것은 거기에 내 생각과 마음이 집중하게 되면 상당히 커 보이게 됩니다. 병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그리고 내 몸에서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중에 일부분일 수가 있는데 그 일부분이 마냥 크게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몸이 오직 그 질병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질병이 너무나도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병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그와 같은 힘이 되어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더 크시다. 이 우울증보다 더 크시다라는 그와 같은 믿음이 우울증을 다루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루 중에 우울감이라든지 우울 증상, 지난 시간에 확인하셨던 그런 우울 증상들이 하루 중에 이렇게 좀 발견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마다 훈련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이 우울 증상보다 작은 분인가? 큰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훈련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인 원인, 특별히 질병적인 원인, 약물에 관한 원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우울증이 크다고 그리고 내 몸과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 중에 나타나는 우울 증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시고 머리를 들어주시는 자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울 증상을 이겨내고 또한 다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